아가씨, 이게 뭐예요? 제가 명품 매장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방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백화점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용한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로 가득했죠. 그 한복판에서 벌어진 소동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0살의 이수빈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깔끔한 유니폼 차림새,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친근한 표정은 이곳 명품 매장의 얼굴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수빈이 일하는 이곳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백화점 중 하나였습니다. 국내외 명품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이곳에서 수빈은 지난 6개월간 인턴 직원으로 일해왔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단골 고객들이 수빈을 찾아올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정말 친절하고 꼼꼼해서 좋아요. 저 아이는 진짜 성실하다니까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최은지는 수빈을 친언니처럼 아꼈죠. 오늘도 고생 많았어. 우리 수빈이가 없으면 이 매장 어떻게 돌아가겠어? 은지는 늘 이렇게 말하며 수빈의 어깨를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였죠.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수빈은 항상 화제를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집은 어디야? 그냥 서울 한 구석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수빈의 아버지 이건우는 국내 상위 그룹사의 신임 회장이었죠. 젊은 시절부터 해외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최근에야 한국으로 돌아와 그룹을 이끌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그런 배경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딸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이건우는 종종 딸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수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죠. 때로는 비싼 차로 출근하는 고객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척도 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그런데 오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방지연이라는 고객 때문이었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채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죠. 마치 억지로 꾸민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직원! 방지연의 첫 마디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반말의 거친 말투, 그리고 직원을 부르는 방식까지 수빈은 그래도 밝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돈이 필요하다고 내가 말했나? 그냥 이것저것 보여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된 응대는 점점 더 불편해져 갔습니다. 방지연은 마치 자신이 이 매장의 주인인 양 행동했죠. 다른 고객들이 있는데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직원들에게 반말을 일삼았습니다. 아가씨는 몇 살이야? 어디서 왔어? 20살이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부모는 뭐해? 집안이 어때? 개인적인 질문까지 서슴지 않았죠. 수빈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방지연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백화점을 관리하는 그룹사 관리본부 박병석 부장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매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매니저 장민호의 표정부터 달라졌죠. 평소에는 직원들을 보호하려 애쓰던 그가 갑자기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저분께 정말 잘해드려야 해. 네, 물론이죠. 아니야, 내 말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뜻이야. 장민호의 경고 어린 말투에서 수빈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아가씨, 이게 정말 신상품이 맞나요? 뭔가 이상한데? 방지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빈이 보여준 핸드백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방지연은 거의 매일 매장을 찾아왔죠. 처음에는 단순한 쇼핑객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녀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신상품이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해 보이시나요? 수빈은 여전히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방지연은 매번 트집을 잡았거든요. 가격이 비싸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직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봐요. 내가 백화점 관리본부 부장님 부인이라는 거 알고 있죠? 결국 방지연은 자신의 정체를 직접 밝혔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죠. 아, 그렇군요. 수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죠. 갑자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 말이야. 방지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줄 수 있겠죠? 이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지연은 마치 자신이 이 매장의 주인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죠. 다른 고객들보다 먼저 응대해달라고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가씨,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부터 응대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먼저 오신 순서대로. 순서? 내가 누군지 모르나? 박 부장 부인이라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다른 고객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죠. 방지연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수빈아, 정말 미안해. 동료 은지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지? 괜찮아요, 언니.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수빈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니저 장민호는 더욱 난처해했죠. 평소에는 직원들 편에 서서 이야기하던 그가 이제는 방지연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빈 씨, 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야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웬만하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라는 뜻이에요. 장민호의 말에 수빈은 당황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라고 가르쳤던 그가 이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며칠 뒤에 터졌습니다. 방지연이 명백히 사용한 흔적이 있는 핸드백을 들고 와서는 환불을 요구한 것이죠. 이거 환불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사용하신 제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사용했다는 거야? 하지만 누가 봐도 분명한 사용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죽 모서리가 달았고 안쪽에는 화장품 자국까지 있었죠. 수빈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 흔적이 있어서. 사용 흔적? 이게 사용 흔적이라는 거야? 방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매장 정책상 사용하신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수빈은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지연은 더욱 격해졌죠. 야, 이 애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규정상. 규정? 규정이 뭐가 중요해?
내가 누군지 알면서. 소동이 점점 커지자 다른 고객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죠. 고객님, 조금 더 조용히 이야기할까요? 조용히?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하는데? 너희가 잘못했으면서. 결국 장민호가 나서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방지연과 귀띔을 나눈 후 수빈을 불렀죠. 수빈 씨,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네, 매니저님. 이번에는 그냥 환불해드리죠. 하지만 매니저님, 명백한 사용 흔적이.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수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하던 장민호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매니저님, 이렇게 하면 다른 고객들에게도 어떻게 설명하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결국 환불이 처리되었습니다. 방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매장을 떠났지만 수빈의 마음은 복잡했죠. 원칙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수빈아, 정말 미안해. 은지가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괜찮아요. 그냥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수빈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어떤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예감 말이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방지연은 이제 완전히 맛을 들인 상태였거든요. 환불이 성공하자 더욱 대담해졌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수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방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환불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죠. 이제는 아예 매장을 자신의 사유지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오후 2시경 매장에 나타난 방지연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고 명품 가방을 거칠게 들고 있었죠.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보고 싶으신가요? 수빈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방지연은 매일같이 새로운 트러블을 만들었거든요. 뭘 보고 싶다고 내가 말했나? 그냥 서비스나 제대로 받고 싶은 거야. 방지연은 팔짱을 끼고 수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요즘 너희 서비스가 영 엉성해졌더라. 문제는 그때 다른 고객이 먼저 와서 수빈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단품 고객이었는데 조용히 핸드백을 보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이 가방에 대해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수빈은 방지연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다른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는 매장의 기본 원칙이었죠. 먼저 온 고객을 우선적으로 응대하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지연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기다려?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지만 명백히 다른 고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빈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설명했죠. 고객님, 저분이 먼저 오셔서. 먼저? 나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데? 아까 막 들어오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순간 방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지적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뭐?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매장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특히 먼저 온 고객은 당황스러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객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고객들이 뭐, 내가 다른 고객들보다 못하다는 거야? 수빈은 점점 더 곤란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죠. 매니저 장민호를 찾아보았지만 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고객님, 조금 더 차분히 이야기해요. 차분히? 내가 왜 차분해야 하는데? 너희가 잘못했으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지연이 갑자기 수빈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 같은 애가 고객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방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수빈의 오른쪽 뺨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죠. 순간 매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죠. 고객이 직원을 때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빈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객님, 지금 뭘 하신 거예요? 뭘 했다고? 버릇없는 직원 교육시킨 거야. 방지연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고객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면서. 하지만 폭력은. 폭력? 이게 폭력이야? 그냥 교육이야, 교육. 주변 고객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방지연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수빈아. 마침 다른 일로 자리를 비웠던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즉시 수빈에게 달려왔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아, 괜찮아요. 그냥. 괜찮다고? 이게 괜찮아 보여? 은지는 화가 났지만 고객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고객에게 대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바로 그때 장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대충 파악한 그는 당황스러워했죠. 무슨 일이신가요? 매니저님, 저 직원 교육 좀 시켜주세요. 고객한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나요? 방지연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연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다고?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 고객부터 응대하고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장민호는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변명하고 싶었지만 이미 상황은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주의했습니다. 결국 장민호는 방지연에게 사과했습니다. 수빈을 보호하기보다는 사태를 수습하는 쪽을 택한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직원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매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죠. 수빈아, 정말 괜찮아?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빈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뭔가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뺨이 부은 것을 어떻게 숨길지 고민이었습니다. 수빈아, 얼굴이 왜 그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이건우의 날카로운 눈길이 수빈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오른쪽 뺨의 붓기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죠. 아,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수빈은 급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우는 쉽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죠. 젊은 시절부터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그였기에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문에 부딪혔다고? 이런 자국이 문에 부딪혀서 생긴다고? 이건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때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빈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수빈아,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지? 아빠,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냥 실수로 부딪힌 거예요. 이건우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에 밝고 활발했던 수빈이 요즘 들어 자주 지쳐 보였거든요. 특히 오늘은 얼굴에 상처까지 있으니 더욱 걱정이 되었죠. 딸아, 혹시 직장에서 누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동료들도 다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그럼 고객 중에 아빠, 제발 그만해요. 저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죠. 수빈아, 아빠 나를 믿어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이건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죠. 딸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녀의 의지를 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방지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순간의 충격적인 경험이 생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매니저님은 왜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었죠.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개입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한편 거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던 이건우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의 상처를 보는 순간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수빈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정말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나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우는 자신이 경영하는 그룹사의 현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산하에 여러 계열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백화점 관련 업체도 있었죠. 혹시 수빈이 일하는 곳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딸의 의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어제의 상처를 최대한 가리려고 노력했죠. 다행히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빈아, 아침 먹고 가. 아니에요. 늦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이건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한 것도 눈에 띄었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죠. 아빠, 저 진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빈은 억지로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에서 수빈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장이 잘 가려져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동료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은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수빈아, 어제 일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 아니라니. 고객이 직원을 때리는 게 별일이 아니야? 은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일을 목격한 그녀는 밤새 화가 나서 잠을 못 잤다고 했죠. 언니, 목소리 좀 낮춰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요. 들으면 어때? 이런 일은 알려져야 해.
하지만 그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수빈은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귀에 들어갈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수빈아, 너 정말 이상해. 왜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은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빈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오전 시간은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방지연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고객들의 응대도 무난했죠. 하지만 수빈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장민호가 수빈을 불렀습니다. 수빈 씨, 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매니저님. 앞으로는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조심스럽게요? 네. 특별한 고객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장민호의 말에 수빈은 당황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한 사과나 위로의 말은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매니저님, 그럼 어제 일은 잊어버려요. 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주세요. 결국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니저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죠.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매장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지연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표정으로 말이죠. 아이고, 우리 수빈이 오늘은 얼굴이 좀 나아졌네? 방지연의 비꼬는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일 이후 처음 마주치는 순간이었죠. 수빈은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움? 별로 필요 없어. 그냥 구경하러 온 거야. 방지연은 여유롭게 매장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제 일로 완전히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방지연이 오면 조용해지던 매장이 오늘은 달랐죠. 한 구석에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매장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다름 아닌 이건우였습니다. 어젯밤 딸의 상처를 본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물론 수빈 모르게 말입니다. 이건우는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고객을 응대하는 수빈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죠. 어젯밤의 상처가 아직도 화장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저기 직원, 방지연이 큰 소리로 수빈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여줘. 수빈은 정중하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방지연의 태도는 어제보다 더욱 오만했죠. 이거 얼마야? 이 제품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비싸네. 할인 안 돼? 죄송하지만 정가 판매 제품입니다. 정가? 나한테도 정가라고? 방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서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건우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는 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매장 정책상. 정책? 정책이 뭐가 중요해? 바로 그때 방지연이 갑자기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 한 행동이었죠. 아이고, 떨어뜨렸네. 주워줘. 네. 빨리 주우라고. 수빈은 당황했지만 고객의 요청이니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방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야, 그것도 제대로 못 주워. 다시 해. 이번에는 자신의 스카프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명백한 괴롭힘이었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건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주먹이 절로 꽉 쥐어졌죠. 자신의 딸이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이건 좀. 수빈이 조심스럽게 항의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가 좀? 너 또 나한테 반말하려는 거야? 방지연이 다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교육받은 게 벌써 잊어버렸나? 그 말에 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주변 고객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목소리를 낮춰? 내가 왜?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지연이 또다시 수빈에게 다가왔죠. 어제처럼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잠깐.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의 주인을 돌아보았죠. 이건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평소에 그룹사 임원들과 미팅을 할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건우의 질문에 방지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것이죠.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직원 교육 좀 시키는 중이었어요. 직원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이건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빈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네, 요즘 직원들 서비스가 영 엉성해서요. 방지연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백화점 관리본부 부장님 부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건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관리본부 부장 부인이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관리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폭력으로 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건우의 질문에 방지연은 당황했죠. 폭력이요? 무슨 말씀을? 어제 이 직원을 때리셨다고 들었는데요. 방지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죠. 그건 그냥 교육 차원에서 폭력을 쓰시는 건가요? 이건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위험 있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았죠. 바로 그때 장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급하게 온 것이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아, 매니저님. 방지연은 장민호를 보자 안도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하지만 장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건우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진 것이죠. 이건우 회장님? 장민호의 말에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방지연도 깜짝 놀라 이건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수빈 역시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체가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우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직접 매장 상황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방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룹사 회장 앞에서 직원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말이죠. 회장님이라고요? 방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당당하게 행동하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자신이 그룹사 회장 앞에서 직원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저는 이 그룹사의 회장 이건우입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고객들까지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런 상황을 실제로 목격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장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평소에 방지연의 눈치를 보며 관리해왔던 자신의 행동이 회장님께 어떻게 비춰질지 두려웠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매장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매니저님,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우는 장민호를 제지하고 방지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는 관리본부 부장님의 아내라고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방지연은 이제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룹의 윤리 강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군요. 윤리 강령요? 직원에 대한 폭력이나 괴롭힘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입니다. 이건우의 말에 방지연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회장님,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화가 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궁금하군요. 이건우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죠. 한편 수빈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걱정이었죠. 수빈 씨. 갑자기 이건우가 수빈을 불렀습니다. 이분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빈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하지만 이건우는 다른 직원들처럼 수빈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결국 수빈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요구들, 환불권, 그리고 어제의 폭력까지 말이죠.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우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직접 들으니 더욱 화가 났죠.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제 뺨을 맞으신 것도 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방지연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요? 이건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부인,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직원에게 사과하지 않으실 건가요? 방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직원에게 사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세요. 이건우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수빈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방지연은 어쩔 수 없이 수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 네, 회장님.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고객이 직원을 때리는 상황에서 말입니까? 그건 장민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방지연의 배경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그룹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인간 존중과 상호 배려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도 소중한 우리 가족입니다. 고객이라는 이유로 직원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이건우의 말에 매장 안의 모든 직원들이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이건우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일단 관리본부 부장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군요. 이 말에 방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요?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이건우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매니저님, 지금 즉시 관리본부에 연락해서 부장님께 이곳으로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죠. 수빈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회장님께서 오신다고요? 박병석 관리본부 부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장민호의 연락을 받은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죠. 아내 방지연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네, 지금 즉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병석은 급하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평소에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말이죠. 이미 늦었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한편 매장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죠. 방지연은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장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빈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료 은지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죠. 수빈아, 회장님이 어떻게 이 일을 알고 계신 걸까? 잘 모르겠어요. 수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직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다. 직원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회장님은 처음 봐. 은지의 말에 수빈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박병석이 숨을 헐떡이며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여유롭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건우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박병석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런 일로 직접 나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이건우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죠. 이번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관리라고 하셨나요? 이건우의 질문에 박병석은 당황했습니다.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것을 깨달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해서 부장님의 아내분이 우리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건우의 직설적인 말에 박병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방지연도 더욱 위축되었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박병석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방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네, 어제 이 직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려 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병석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자신의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을 알았거든요. 부장님, 우리 그룹의 윤리 강령을 기억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직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의 가족이 그 원칙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박병석은 이제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직위가 위험해진 것이죠. 부장님, 지금까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조사해야겠습니다. 조사요? 네,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이건우의 말에 박병석과 방지연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방지연은 지난 몇 년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왔거든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박병석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이라고요? 이미 우리 직원이 상처를 받았는데도요? 이건우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건우가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이건우에게 집중되었죠. 고객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 그룹은 직원 여러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매니저님, 이건우가 장민호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직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새로 만들어야겠군요. 이건우는 체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장님. 네, 회장님. 내일 오전에 임원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병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뻔했거든요. 그리고 부인께서는 앞으로 이 매장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출입 금지요? 네, 우리 고객 중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방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권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수빈 씨, 이건우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빈은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이건우는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매장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특히 방지영과 박병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룹사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건우 회장이 급작스럽게 소집한 임원회의였죠.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무거웠고 참석한 임원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계열사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건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지난 며칠간의 매장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방지연이 수빈을 괴롭히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뺨을 때리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것이 우리 그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임원들은 충격적인 영상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박병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건우의 질문에 한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인간 존중과 상호 배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계열사에 직원 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합니다. 둘째, 고객 갑질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직원에게 의무화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의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부장. 네, 회장님. 박병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은 오늘부로 보직을 해제합니다. 회장님, 가족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고 직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박병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일한 관리와 아내에 대한 방관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직원 인권 보호와 고객 갑질 근절에 대한 우리 그룹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이건우의 발표는 임원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죠. 한편 백화점 매장에서는 어제 일로 인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의 방문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직원을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다니. 그러게 말이야. 이런 회장님은 처음 봐. 수빈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긴 했지만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수빈아, 괜찮아?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내가 정말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슨 소리야? 너는 충분히 잘했어. 그 상황에서 끝까지 예의를 지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은지의 위로에 수빈은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후 3시 그룹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건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건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룹의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 만족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직원들 역시 소중한 가족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이런 발표는 국내 기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그룹은 직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직원에게 폭력이나 모욕을 가하는 고객은 더 이상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발표는 곧바로 뉴스가 되어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우 회장의 결정을 지지했죠. 그날 저녁 수빈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화였죠. 아빠, 수빈아, 미안하다. 내가 혼자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가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수빈은 정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아빠도 그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아빠가 보장할게.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저 아직도 제 힘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럼 계속해. 다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혼자 끌어안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이건우는 딸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직원 보호 및 고객 예의 준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였죠. 수빈은 그 안내문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 좋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수빈아, 이제 정말 달라질 것 같아. 은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맞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요즘은 유산이 흔해. 또 가지면 되지. 병실에 울려 퍼진 시어머니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잃은 아이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마치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말하는 경숙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죠. 어머니,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경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젊었을 때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 경숙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승호는 옆에서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며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그 순간 소연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치료비는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승호의 목소리는 책임감 있는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어제 들은 녹음 파일을 떠올렸죠. 넌 돈만 벌어오면 돼. 입 다물고 살라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릉 해안가에 자리한 한옥마당에서는 파도 소리가 끝없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어와서 처마 끝 풍경이 요란하게 울렸죠. 추석을 하루 앞둔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건배하시죠. 윤승호가 박혜진에게 술잔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40살의 사위는 언제나 그랬듯 완벽한 모습이었죠. 정갈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장모를 대하는 예의 바른 태도까지. 그의 손은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시계는 값비싼 브랜드였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가 참 잘해주네요.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58배 그녀는 강릉에서 작은 다과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젊은 시절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했던 경험 덕분인지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특히 숫자나 계약서를 다루는 일에는 누구보다 꼼꼼했죠. 소연아, 너도 와서 앉아라. 딸을 부르는 혜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32살의 윤소연이 부엌에서 나왔죠. 프리랜서 PD인 그녀는 요즘 해녀 문화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대지에서 작업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죠. 엄마, 음식 더 가져올게요.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그녀가 상 위에 나물 접시를 올려놓을 때 승우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그 순간 소연의 몸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듯한 반응이었죠. 혜진은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웃고는 있지만 뭔가 어색했죠.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지 12주째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걸까요? 소연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요. 임신 중이라 더 조심해야 하는데. 승우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소연의 어깨 위에 있었죠. 손가락이 살짝 움직일 때마다 소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딸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임신 중에는 몸조리가 제일 중요한데. 혜진이 걱정스럽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 뒤로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승호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장모에게는 정중하게, 아내에게는 다정하게.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뭔가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야, 회사 일은 어때요?
요즘 문화기업 팀장 일이 바쁘다고 했잖아요. 혜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승호의 눈가에 잠깐 경계심이 스쳤죠. 아, 네.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강릉 쪽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혜진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심하게 떨렸죠. 립스틱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불안에 떨리는 눈동자, 목에는 스카프로 가린 부분이 있었죠. 그녀는 스카프를 다시 한번 고쳐 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으려 했죠.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우가 무슨 농담을 했는지 혜진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죠. 소연은 립스틱을 주워들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용기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돌아왔네. 얼굴이 좀 나아 보이는구나. 승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소연의 어깨는 다시 한번 움츠러들었죠. 마치 조건 반사처럼 말입니다. 혜진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죠. 하지만 화목한 분위기를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딸의 상태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소연아, 혹시 몸에 이상은 없지? 임신 중이니까 정기검진도 잘 받고 있고? 네, 엄마. 괜찮아요. 소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죠. 그럼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늦으시면 안 되니까요. 승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소연도 따라서 일어났죠. 혜진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소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치 추위에 떠는 것처럼. 소연아, 몸조리 잘해라.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연락하고. 혜진의 당부에 소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눈가가 약간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부부가 떠난 후 혜진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우고 있었죠. 그녀는 계속해서 딸의 떨리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승우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릴 때마다 보였던 미묘한 반응들을. 접시를 닦으면서 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할 때 배운 게 있었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특별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 승호에게서도 그런 기미가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져 혜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는 사위 승호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승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죠. 소연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피곤해서 곤히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임신 중이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 뒤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마치 응급실이나 병원 같은 곳의 소음이었습니다. 승호는 집에 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승호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혜진이 물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하지만 소연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죠.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승호의 전화 뒤로 들렸던 사이렌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 키를 집어든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죠. 강릉 시내에서 소연의 아파트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깊은 밤 도로는 한적했지만 혜진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갈아가며 아파트 벽면을 비추고 있었죠.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혜진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단을 향해 뛰어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13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복도에 도착하자 소연의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이 집 딸의 어머니인데요. 경찰관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혜진은 문 너머로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저녁에 함께 차려놓았던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테이블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뭐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뭔가 세게 부딪힌 듯한 자국이 있었죠. 마치 사람이 벽에 밀쳐진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소연을 보는 순간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죠. 소연아. 혜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복부 근처 옷이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살갗에는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괜찮아? 소연이 혜진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딸의 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읽었죠. 울음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소연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구급차로 옮기며 서둘렀죠. 장모님. 그때 승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아파트 복도 끝에서 나타났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뭔가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혜진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승호의 옷에는 흙과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목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죠. 소연이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더니 쓰러진 거예요. 임신 중이라 그런가 봐요. 승호의 설명은 매끄러웠지만 혜진의 귀에는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거실의 엉망진창인 상태와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었죠. 그럼 왜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쓰러지면서 테이블을 건드려서 그래요. 제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거든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경숙이 나타났죠. 승호의 어머니인 그녀는 평소 소연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우리 소연이가 몸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경숙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듯이 말했죠.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혜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경숙은 평소 상류층 코스프레를 하며 며느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임신부가 밤늦게까지 무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승우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경숙이 아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들 모자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구급대원님, 소연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진이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중년의 구급대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부에 외상이 있어서. 외상이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어지러워서 쓰러진 것이라면 복부에 외상이 있을 이유가 없었죠. 아, 그건 쓰러지면서 모서리에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승우가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을수록 혜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죠. 구급대원은 승우를 잠깐 바라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침묵을 지켰죠. 그 모습이 혜진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원에 따라가겠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승우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장모님은 집에서 쉬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아니에요. 내 딸인데 내가 가야죠. 혜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죠. 구급차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혜진은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온몸에서 거짓말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혜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던 경험이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승우와 경숙이 보인 반응들, 그리고 소연의 공포에 질린 표정까지. 아파트 앞에서 경찰차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혜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저녁 소연이 보였던 미묘한 반응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승우의 손길에 움츠러들던 모습, 화장실에서 떨리던 손, 그리고 스카프로 가린 목 부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혜진은 병원 응급실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죠.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혜진은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하지만 아이는 지킬 수 없었다는 것. 12주 된 작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죠. 환자분의 복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낙상으로 보기에는.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철렁했죠. 의사의 조심스러운 표현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떤 충격인가요? 혜진이 물었지만 의사는 더 이상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다는 것을 혜진도 알고 있었죠.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혜진은 승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소연의 병실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어깨를 떨며 오열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슬픔에 잠긴 남편 같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소연이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승우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승우가 고개를 돌리며 복도 끝을 바라볼 때
그의 입꼬리가 아주 짧게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안도의 미소 같았죠. 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승호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호야. 혜진이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승호는 재빨리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닦았죠.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연이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그래, 내가 더 잘 돌봤어야지. 혜진의 말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호의 눈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병실에 들어가니 소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죠. 혜진이 다가가자 소연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소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죠.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보였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혜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그때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하지만 승우가 병실로 들어오자 소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반응이 혜진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며칠 후 혜진은 강릉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지연이 앉아 있었죠. 30대 중반의 그녀는 냉철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닌 것 같네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어요. 김지연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을 떠올렸죠. 그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거짓말을 하지만 돈의 흐름은 진실을 말한다.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재정 상황을 조사해 봐야 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지연이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간조사사 박철민의 명함이었죠. 이분이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아요. 특히 불법적인 신용조회나 재산조사에 능하시거든요. 혜진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박철민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뤘죠. 다음 날 혜진은 박철민과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강릉 시내 한 빌딩 3층에 있었죠. 승호 씨의 재정 상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야 해요.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좀 더 직접적인 증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안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녹음할 수 있을까요? 혜진의 제안에 박철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연 씨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혜진은 소연에게 이 계획을 알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소연은 여전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엄마,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해요? 소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의지는 확고했죠. 소연아, 엄마는 내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리고 승우가 또 다른 일을 벌일지도 모르거든. 결국 소연은 동의했습니다. 박철민이 소연의 휴대폰에 특수한 앱을 설치했죠. 이 앱은 24시간 주변 소리를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해요.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죠.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죠. 그날부터 소연의 집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와 소연의 대화, 승우의 전화 통화, 그리고 시어머니 경숙이 찾아왔을 때의 대화까지. 첫 번째 녹음 파일이 혜진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우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문제 없어. 소연이가 완전히 주저앉았거든. 게스트하우스 담보대출도 곧 실행될 거야. 승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병원에서 보였던 슬픈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미라야,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게 정리되면 우리 해외로 갈 수 있어. 혜진은 미라라는 이름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승우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며칠 더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녹음되었습니다. 경숙이 소연을 방문했을 때의 대화였죠. 소연아, 이번 일로 내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승우한테 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겠지? 경숙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 외할아버지 유산도 이제 승우 것이나 마찬가지야.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혜진은 이 대화를 들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승우의 목적은 소연의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대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소연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가져온 추가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우가 문화기업 팀장이 아니라 재개발 브로커였다는 것, 그리고 강미라라는 갤러리 큐레이터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승우 씨는 이미 해외 이주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소연 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상간녀와 함께 도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철민의 보고를 들으며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당한 일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것이죠.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녹음 파일과 재정조사 결과만으로도 승우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생각은 달랐죠. 아직 부족해요. 승우가 완전히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혜진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 배운 교훈이 떠올랐죠.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거대한 길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진짜 큰 사기꾼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실수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기다리겠어요. 승우가 스스로 더 큰 증거를 만들어낼 거예요. 혜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병실의 차가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퇴원을 하루 앞둔 오후, 최경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연아, 많이 좋아졌네. 경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보다는 형식적인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경숙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 시선이 품평하는 듯해서 소연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혜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숙과 마주친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죠. 아, 사돈께서 오셨네요. 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반응은 냉담했죠. 네, 소연이 얼굴이나 보러 왔어요. 경숙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혜진을 아래로 보는 듯한 태도였죠. 혜진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소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아이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혜진이 말하자 경숙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요즘은 유산이 흔해. 또 가지면 되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잃은 아이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말했죠. 어머니,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경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젊었을 때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 경숙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마치 소연의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죠.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승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소연아, 기분이 어때? 승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마치 걱정 많은 남편의 모습이었죠. 치료비는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승우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책임감 있는 사위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혜진은 어제 들은 녹음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승우가 소연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했죠. 넌 돈만 벌어오면 돼. 입 다물고 살라고. 그때의 승우 목소리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혜진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연이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경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소연아,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어. 임신부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 안 되잖아. 경숙의 말에는 은근히 소연을 탓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이 스스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말했죠. 사고요? 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경숙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아, 승우한테 들었는데 혼자 어지러워서 넘어진 거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소연이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승우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죠. 병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소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경숙은 며느리를 품평하는 듯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그런데 소연아,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언제부터 다시 할 거야? 경숙의 질문에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돈을 벌어야 살림이 되는 건데. 승우 혼자 벌어서는 힘들잖아. 경숙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소연이는 충분히 쉬어야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혜진의 말에 경숙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요. 우리 때는 이런 일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잃은 아이에 대한 슬픔, 남편의 폭력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시어머니의 무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소연아, 왜 또 울어? 그렇게 약하면 어떻게 살아? 경숙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소연을 찔렀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얼굴을 양손으로 가렸죠. 혜진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것을 알고 있었죠. 소연아, 괜찮아. 혜진이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그때 승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깐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승우가 병실을 나가자 소연의 휴대폰 녹음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승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미라야, 조금만 더 기다려. 소연이가 완전히 포기하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우가 상간녀와 통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경숙은 승우가 나간 사이 더욱 노골적으로 소연을 압박했습니다. 소연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번 일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승우는 좋은 남자야. 내가 잘해야 해. 경숙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더욱 숙였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승우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부부간의 재산을 따로 가지는 건 좋지 않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소연을 이렇게 압박하는지. 혜진은 더 이상 눈물로 대항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 대신 기록과 증거로 싸우기로 한 것이죠.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 배운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지만 냉정하게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숙은 혜진의 순순한 반응에 만족스러워했죠. 승우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혜진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 몸짓, 말투 하나하나를 기억해뒀죠. 소연아, 내일 퇴원하면 집에서 푹 쉬어. 승우의 말은 다정했지만 혜진의 귀에는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경숙과 승우가 떠난 후 혜진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엄마를 믿어.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죠. 이제 모욕은 그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칼이 될 것입니다. 혜진은 녹음된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승우와 경숙이 스스로 만든 증거들로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릉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혜진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혜진은 다가점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박철민이 조사해온 각종 문서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혜진의 손가락이 장부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의 습관이 되살아났죠. 숫자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해, 이 패턴이. 혜진이 중얼거리며 형광펜으로 특정 날짜들을 표시했습니다. 승우의 계좌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매달 15일과 마지막 날 규칙적인 흐름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체는 강원랜드 카지노였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꾸준히 빠져나갔죠. 두 번째는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였습니다. 갤러리 이름을 보는 순간 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트 스페이스 미라. 혜진이 명함함을 뒤져 박철민이 준 자료를 찾았습니다. 강미라가 큐레이터로 일하는 갤러리였죠. 승우가 상간녀에게 돈을 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의 출처였습니다. 날짜를 역추적해 보니 소연의 통장에서 같은 금액이 승우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죠. 소연이 번 돈이 고스란히 강미라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해녀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힘들게 번 돈이 남편의 도박과 불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자식이. 혜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조사했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이 확보한 불법 신용조회 문서를 열었습니다. 승우가 소연과 혼인신고하기 3개월 전에 소연의 재산을 조회한 기록이 있었죠.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대지의 정확한 시세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혜진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승우의 사랑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이죠. 휴대폰을 꺼내 강미라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오빠가 선물해줬어요. 정말 센스 최고. 강미라의 글을 보며
혜진은 이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승우가 갤러리로 돈을 보낸 날과 정확히 일치했죠. 소연이 번 돈으로 상간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우와 소연의 만남, 급작스러운 결혼, 그리고 최근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죠.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사기 사건을 여러 번 봤었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엄마가 꼭 밝혀낼게, 소연아.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강릉 바다가 어둠 속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죠.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강남의 고급 라운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평소 그녀가 올 만한 곳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 안에는 박철민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했죠. 예약해둔 프라이빗 룸으로 향하는 혜진의 걸음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4살의 그녀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갤러리 큐레이터답게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혜진의 눈에는 계산적인 여우 같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어머니시죠? 미라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네요. 혜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수수한 옷차림으로 시골 어머니의 모습을 연출했죠. 미라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궁금해서 왔어요. 소연 씨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미라가 와인 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소주 잔을 앞에 두고 어색해하는 척했죠. 아이고, 이런 곳은 처음이라서요. 뭘 마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혜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미라가 살짝 웃으며 여유를 보였죠. 소주 주문하시면 돼요. 편하게 하세요. 소주가 나오자 혜진은 잔을 기울였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척하며 얼굴을 붉혔죠. 실은 우리 소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승호 씨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아이도 잃고 소연이가 계속 우울해하거든요. 혜진의 말에 미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을 혜진은 놓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승호 씨가 다른 여자분과 혜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미라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죠. 아, 그걸 아시는군요. 미라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죠. 우리 소연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혜진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미라는 당황했지만 곧 우월감에 젖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면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소연이만 놔주세요. 혜진의 연기는 절실했습니다. 미라가 피식 웃으며 와인 잔을 들었죠.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승호는 곧 소연 씨와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 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자백이 나온 것이죠. 브로치 안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물론이죠. 소연 씨 재산도 이미 승호 명의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게스트하우스며 땅이며
다 정리될 거예요. 미라는 술이 들어간 탓인지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환호했지만 표정 관리를 철저히 했죠. 그럼 우리 소연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소연 씨가 알아서 해야죠. 이미 아이도 없어졌으니까 이혼 사유는 충분하고요. 미라의 말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의 유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죠. 혜진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소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엄마, 승우가 인감이랑 위임장 가져오라고 해요. 뭔가 이상해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우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실례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요.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소연이 재산 관련해서 누가 와도 절대 처리하지 말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어요. 박철민의 대답에 혜진은 안도했습니다. 미리 협조를 요청해둔 것이 다행이었죠. 다시 자리로 돌아온 혜진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미라의 말에서 위협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라운지를 나서는 혜진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브로치 안에 카메라가 모든 대화를 기록했고 미라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했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김지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덫이 닫히려 하고 있었죠. 승우와 미라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질 시간이었습니다. 강릉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승우의 아버지 칠순잔치를 위해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들었죠. 샹들리에가 비치는 불빛 아래 둥근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값비싼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승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친척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능청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승우야, 소연이는 어디 있어?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승우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소연이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이고, 유산한 후라 그렇구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친척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받으며 승우는 슬픈 표정을 연출했습니다.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죠. 경숙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주인 행세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상류층 코스프레를 즐기던 그녀에게는 이런 자리가 최고의 무대였죠. 우리 소연이가 좀 약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부족해요. 경숙이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은근히 소연을 탓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이죠. 그때 연회장 앞쪽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옛 사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죠.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전혀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라운지, 그리고 강미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승우는 곧 소연 씨와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거든요. 미라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소연 씨 재산도 이미 승우 명의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게스트하우스며 땅이며 다 정리될 거예요. 미라의 자백이 계속됐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이건 뭔가
승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승우의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죠. 화면이 바뀌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승우가 소연의 인감을 들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려는 모습이었죠. 소연이가 직접 와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승우가 화를 내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픈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거칠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성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우가 소연에게 했던 폭언들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넌 돈만 벌어오면 돼. 입 다물고 살라고. 게스트하우스 명에 바꾸는 것도 빨리 해. 시간 없어.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소 효자로 알려졌던 승우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경숙은 충격에 빠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죠. 승우야, 이게 정말이야?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우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김지연 변호사와 박철민이 따라왔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장모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승우가 혜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이 섞여 있었죠. 내가 우리 딸에게 한 짓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혜진의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스크린에는 소연의 병원 진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복부 타박상과 관련된 의료진의 소견이 적혀 있었죠. 환자의 복부에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관찰됨. 의사의 소견을 본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승우가 임신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돼. 경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도 공범이에요.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이를 압박해서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스크린에는 경숙이 병실에서 소연에게 했던 말들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유산이 흔해. 또 가지면 되지. 경숙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친척들이 분노했습니다. 경숙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신우이가 경숙을 꾸짖었습니다. 경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그때 승우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믿지 마세요. 승우가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죠. 윤승우 씨, 사기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승우가 경숙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아들을 외면했죠. 난 너 같은 아들 없어.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승우의 뺨을 세게 때렸죠. 내가 어떻게 임신한 여자를. 경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한 것이죠. 형사들이 승우에게 수갑을 채우며 연행해 갔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죠.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화려한 잔치상은 이제 진실의 법정이 되어 있었죠. 혜진은 모든 친척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충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혜진은 연회장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생겼죠. 잔치상의 체면은 무너졌지만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자리한 게스트하우스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혜진과 소연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한옥의 처마 끝을 비추며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었습니다. 엄마, 이 방은 어떻게 할까요? 소연이 청소도구를 들고 방안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밝음이 되돌아와 있었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을 향해 걸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해녀 할머니들이 묵을 방으로 하자. 다큐 촬영할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혜진이 대답하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묵은 공기를 씻어냈죠.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상쾌해졌습니다. 소연은 프리랜서 PD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중단되었던 해녀 문화 기록 다큐멘터리를 다시 시작한 것이죠. 이번에는 단순히 문화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소연이 해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배운 게 있지.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바다는 그대로 있다는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소연은 카메라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던 것이죠. 혜진은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당당히 웃는 소연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해졌죠. 몇 달 전만 해도 공포에 떨던 딸이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현관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다와 바람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이었죠. 소연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름 어때요? 좋다. 우리에게 딱 맞는 이름이야.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평온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존재였죠.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집 안창가에는 흰 난초가 새로 피어났습니다. 소연이 심어둔 것이었죠. 작은 화분 안에서 피어난 꽃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떤 꽃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꽃 정말 예쁘죠? 그래, 너처럼 강하고 아름답구나. 혜진이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난초는 쉽게 피지 않지만 한번 피면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꽃이었죠.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죠. 그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 혜진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 카드가 들려 있었죠. 카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도는 부서져도 바다는 남습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손님이 카드를 읽으며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혜진은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녁이 되자 혜진과 소연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발밑에서 리듬을 만들어냈죠. 몇 달 전만 해도 이 소리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소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진은 딸을 바라봤죠.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소연아, 엄마도 너한테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소연이 모래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씻어내듯이 시간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죠. 그래, 우리는 이제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 위에 서 있어.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진짜 사랑. 혜진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가 보여준 가짜 사랑과는 전혀 다른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만난 해녀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에서 진주를 건지려면 깊이 들어가야 해. 고통 없이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없지. 소연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과 소연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동지 같은 마음이었죠. 엄마, 내일 첫 방송 녹화인데 긴장돼요. 긴장할 필요 없어. 내가 경험한 걸 솔직하게 말하면 돼. 소연의 다큐멘터리에는 자신의 이야기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혜진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죠. 밤이 깊어가며 게스트하우스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와 어둠을 밝혔죠.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창가의 흰 난초는 여전히 고고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며 말이죠. 혜진과 소연은 이제 같은 바람을 맞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지나갔고 새로운 기초가 세워졌죠. 그들의 삶은 이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사랑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하루를 약속하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죠.